있대요. 네, 천년 전에 사라진 어느 왕족의 정원을 발굴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설계도 한 장 남아있지 않아요. 만막하죠, 그럴 땐. 네.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돌을 여기에, 이 나무를 저기에 심었을까? 그 마음을 읽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이 수백 년 뒤에 전혀 다른 나라에서 쓰인 비밀스러운 책 한 권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영화 같은 설정이네요.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딱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통일신라 시대 경주에서 발견된 구왕동 원지라는 고대 정원 유적. 네, 실물 유적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약 300년 뒤 바다 건너 일본 해안시대에 쓰인 정원 비법서 작정기입니다. 하나는 흙 속에 묻혀있던 실물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 위에 남은 텍스트죠. 네, 언뜻 보면 8세기 신라 유적하고 11세기 일본 책이라니 이걸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대도 장소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작정기는 어느 천재 한 명이 갑자기 써낸 완전히 새로운 이론서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정원 기술이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주던 시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런 조경의 비법들을 집대성한 결과물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작정기가 일본 고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조경 기술의 정수를 담은 일종의 종합 보고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300년 뒤에 쓰인 이 책이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구왕동 원지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네, 거의 완벽한 암호의 도끼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신라 정원사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마치 잃어버린 영화의 필름 한 조각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시나리오 초고를 통해 전체 이야기를 복원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암호 해독기를 가지고 구왕동 원지라는 유적을 네 가지 핵심 단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못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안에 띄운 섬은 뭘 의미하는지, 물가의 돌은 어떤 철학으로 쌓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은 어떤 기술로 끌어왔는지, 네, 고대의 정원사들이 돌과 물로 어떤 이상향을 꿈꿨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정원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연못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기본이죠. 구왕동 원지 발굴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고요. 하나의 연못 아래에 또 다른 시대의 연못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땅을 파보니까 8세기에 만든 연못 밑에 7세기에 만든 또 다른 연못의 흔적이 고스란히 겹쳐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런데 두 연못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세요? 7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1차 원지는 호안, 그러니까 연못 가장자리가 비교적 반듯하고 직선적인 형태였어요. 아, 딱 자로 잰 듯한 느낌? 네, 그렇죠. 각이 잡힌 모습이죠. 그런데 8세기에 그 위를 덮고 새로 만든 2차 원지는 완전히 다른 미학을 보여줍니다. 오! 기본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데 해안선처럼 아주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굴곡을 도입했어요. 인공적인 직선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거죠. 의도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디자인 유행이 바뀐 걸까요? 유행이라기보다는 자연을 담아내는 방식에 대한 철학이 깊어진 거죠. 철학이요? 네. 작은 연못을 마치 드넓은 바다나 실제 자연 풍경처럼 보이게 하려는 축경 사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작정기가 등장합니다. 아, 작정기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자연의 풍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자신의 뜰에 맞게 축소하여 재현하라 거든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산과 바다를 내 정원 안으로 옮겨온다는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작정기는 연못을 팔 때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을 정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오,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대략적인 형태만 파놓고 큰 돌들을 이리저리 놓아보면서 물의 흐름과 전체적인 조화를 봐가면서 세부적인 곡선을 완성하라는 아주 유연하고 유기적인 방식을 제안하죠. 아하, 8세기 구왕동 원지의 그 자유로운 곡선이 바로 이런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 책에 또 어떤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아주 놀라운 디테일이 있는데 바로 연못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수위요? 네. 물가에 있는 정자, 작전기에서는 조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의 퇴마로보다 수위를 약 12에서 15cm. 딱 손 한 뼘 정도네요. 네. 그 정도 낮게 맞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아니, 왜 하필 그 높이였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정자 안에 앉아서 물을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높이였던 거예요. 와, 물이 너무 가까우면 좀 위압적이고 너무 멀면 단절된 느낌을 주는데 딱 그 정도 높이가 정자 건물이 마치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극대화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와, 이건 뭐 거의 현대 건축의 인체공학적 설계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구항동 원지가 7세기 직선의 시대에서 8세기 곡선의 시대로 넘어간 건 단순히 모양이 바뀐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의 시선까지 고려하는 정원 철학의 완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둘 다 건축과 자연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정원이자 체험하는 정원을 추구한 거죠. 다만 구항동 원지는 점토를 층층에 다져서 방수층을 만드는 판축 기법처럼 거대한 국가적 토목 기술이 돋보인다면 네. 작전기는 개인의 감성과 시선을 고려한 섬세한 디테일에 더 집중한다는 차이가 드러나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연못 안으로 들어가 보죠. 정원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섬입니다. 네. 고대 정원에서 섬은 그냥 흙더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신선이 사는 이상향 혹은 부처의 세계를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작전기를 보면 섬에 대한 설명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상세합니다. 집요할 정도로요? 네. 섬의 유형을 무려 10가지가 넘게 분류하고 있어요. 10가지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산섬이에요. 높은 봉우리처럼 생긴 큰 돌을 놓고 주변에 상록수를 빽빽하게 심어서 깊은 산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거죠. 아, 산섬. 반대로 들섬은 돌을 거의 쓰지 않고 완만한 언덕과 잔디로 평화로운 들판의 풍경을 만들고요. 산과 들이라니 정말 정원 안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했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회화적인 유형도 등장해요. 회화적이요? 네, 예를 들어 구름섬이나 안개섬 같은 건데요. 구름섬 안개섬이요? 이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오직 새하얀 모래만으로 섬의 형태를 만들어서 마치 뭉게구름이나 자욱한 안개가 연못에 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예요. 와, 모래로 구름을 표현한다고요? 그건 조경이라기보다는 거의 설치 미술이나 시에 가까운 경지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럼 실제 구항동 원지에서는 어떤 섬이 발견됐나요? 이런 추상적인 섬이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네. 크고 작은 두 개의 섬이 확인되었어요. 두 개요? 네. 보통 세 개의 섬으로 전설 속 신선이 사는 삼신산을 상징했던 안압지, 월지와는 또 다른 구성이죠. 아, 그러네요. 아마도 음양의 조화나 주된 산과 부수적인 산의 관계, 이런 걸 표현한 걸로 보여요. 섬을 만든 기법은 어땠나요? 작전기에 나오는 유형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왕동 섬의 모습을 보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쌓아 올려서 골격을 만들었어요. 아, 이건 작전기의 산섬과 거친 파도가 치는 해안 절벽을 표현한 객바위 섬의 특징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돌로 윤곽을 접고 그 안에 흙을 채워서 나무를 심는 입체적인 석가산, 즉 인공산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석가산이라면 백제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불교의 우주 중심인 수미산을 만들었다는 그 기록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백제에서 신라로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기술과 사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리하자면 작전기가 구름이나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까지 섬으로 표현할 정도로 추상화되었다면 구왕동의 섬은 돌과 흙이라는 물리적인 재료로 신선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했던 그보다 앞선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 자체는 이미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네, 작전기가 지향하는 자연주의 미학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던 거고요. 연못의 가장자리, 즉 물과 땅이 만나는 호환은 또 어떻게 처리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도 구왕동 완지의 극적인 변화가 또 한 번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못의 형태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7세기의 1차 원지는 바른 층쌓기라는 방식을 썼어요. 바른 층쌓기요? 네, 이건 잘 다듬은 네모 반듯한 돌을 규격에 맞춰서 벽돌처럼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리는 기법이에요. 딱 들어도 굉장히 인공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드네요. 뭔가 통제와 질서를 중시했던 초기 신라의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런데 8세기의 2차 원지에서는 이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허튼 층쌓기라는 기법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허튼 층쌓기라니 이름부터 자유분광한데요. 네, 그렇죠. 바른 층쌓기랑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건가요? 시각적인 효과도 크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견고해요. 아, 정말요? 네, 돌들이 서로 힘을 분산시키면서 꽉 물려있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에도 잘 견디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 정말 자연스러워요. 마치 인공적인 직선을 일부러 피하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자연계곡의 바위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또 작정기를 소환해야겠군요. 작정기에서는 이 돌에 다루는 기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작정기는 돌에 대해 거의 집착에 가까운 설명을 쏟아내요. 집착이요? 네, 단순한 기술 지침을 넘어서서 거의 종교적인 금기까지 다루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돌을 놓을 때 도망가거나 넘어질 듯한 자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잠시만요. 돌에게 자세가 있다고요? 도망가는 자세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돌에도 기세가 있다고 본 거예요. 기세요? 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에너지의 방향 같은 거죠. 불안정하게 기우뚱 서 있거나 무리에서 이탈해서 밖으로 튀겨나가려는 듯한 모습으로 돌을 놓으면 정원 전체의 기운을 해친다고 믿었어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저도 가끔 가구를 배치할 때 이 의자는 왠지 겉도는 느낌이야 하거나 이 테이블은 안정감이 있네 하고 느끼는데 그런 감각을 돌에다 적용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무생물인 돌에서 생명체의 기운을 읽어낸 거죠. 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왕동 2차 원지의 허튼 층쌓기는 작정기가 말하는 자연을 모방하되 그보다 더 뛰어난 풍경을 만들라는 철학의 완벽한 실물 증거예요. 아, 통일신라의 정원 미학이 형식적인 엄격함에서 벗어나서 자연석의 불규칙한 아름다움과 그 안에 깃든 기세를 즐기는 단계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작정기의 원칙이 이미 8세기 신라의 현장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서입니다. 이 모든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끌어왔을까요? 구왕동 원지의 입수시설은 그야말로 신라 공학기술의 정수라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가장 큰 특징은 물이 연못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 번 직각으로 꺾이는 리을자 형태의 긴 수로를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리을자 형태요. 일부러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건가요? 혹시 당시 기술의 한계 때문에 혹은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꺾인 구조가 나왔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하지만 발굴 결과를 보면 명백히 의도된 설계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에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놀라운 과학적 기능이 숨어 있어요. 어떤 기능이죠? 첫째는 유속 제어 기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기세가 아주 거칠잖아요. 그렇죠? 이물살이 그대로 연못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애써 쌓은 호환석이 무너지고 흙이 쓸려 나가겠죠. 네네. 그런데 수로를 여러 번 직각으로 꺾어주면 물살의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일종의 자연적인 감속 장치였던 셈이죠. 와, 정말 스마트하네요. 또 다른 기능은 뭔가요? 바로 정수 기능입니다. 정수 기능이요? 네. 물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물에 섞여 있던 흙이나 온갖 불순물들이 바닥에 가라앉게 돼요. 아하. 즉, 이 리을자 수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침전조 약해를 해서 연못에는 항상 맑은 물만 공급되도록 한 겁니다. 와. 현매의 하수 처리 기술과 원리가 정확히 똑같아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물이 꺾이는 지점에서 졸졸졸 나는 소리도 일부러 의도했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즐거움까지 고려한 거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작정기에서는 물을 끌어오는 입수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네, 작정기에는 야리미즈라는 인공개울 조성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신라와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구왕동 수로가 공학적 합리성에 집중했다면 작정기의 야리미즈는 풍수지리와 미학을 훨씬 더 중시해요.
아, 풍수요. 네. 예를 들어 물은 반드시 동쪽이나 동남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흘러나가야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고 믿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로의 형태는 뱀이 기어가듯 부드러운 곡선이어야만 길하다고 봤죠. L자처럼 각진 형태는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구왕동의 L자수로는 기능과 효율을 중시한 신라인들의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작전기의 야리미즈는 풍수적 상징성과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 중시했던 해안 귀족들의 섬세한 취향을 보여주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비죠. 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둘 다 물이 시작되는 곳을 신성시했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곡수연 같은 풍류를 즐기는 유희의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아, 결국 구왕동 원지의 수로는 신라인들의 뛰어난 기술, 즉 테크네가 어떻게 아름다운 예술, 아르스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정원 유적과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나침반 삼아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지적 탐험을 함께 했습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결론적으로 통일신라의 구왕동 원지와 일본의 작정기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했지만 자연의 거대한 풍경을 정원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압축해 담아내려는 축경이라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죠? 백제의 정원 기술이 신라로 이어져 꽃을 피우고 다시 그 기술과 철학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넘어가 작정기라는 이론으로 집대성되는 계보를 말이죠. 아, 특히 구왕동 이창 원제에서 나타난 허튼 층 쌓기 기법이나 자연주의적인 연못의 곡선은 이후 일본에서 이론으로 정립된 자연주의 미학의 선구적인 실물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미묘한 문화적 취향의 차이도 드러났죠. 신라의 정원이 직선적인 질서와 거대한 통목 기술을 통해 왕권의 권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다면 네, 해이안 시대의 정원은 귀족들의 개인적이고 섬세한 감수성, 서정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왕동 원지는 텍스트로만 전해지던 고대 동아시아 농원의 원형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고 그리고 작정기는 그 타임캡슐의 암호 해독제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의 조합은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돌과 물이라는 영원불변의 재료를 통해 과연 어떤 불멸의 이상향을 꿈꿨는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저는 돌을 놓을 때 도망가는 듯한 자세를 피하라는 그 금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네, 인상적인 구절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물들을 한번 살아본 눈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책상이나 의자, 혹은 길가의 가로수나 빌딩 같은 현대적인 사물들 속에서도 어떤 기세나 자세가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모생물에 깃든 생명력과 관계를 읽어내던 이 고대의 섬세한 시선이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감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